가슴 뛰는 일을 찾아 인생 경로를 바꾼 사람들 이야기 먹고 살기 시리즈. 저희가 김명철 선생님께서 주로 경제 경영 도서를 많이 하시는데 소설 역시도 굉장히 자신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장르별로 분명히 그 특징이 다르기 때문일 것 같거든요. 주의해야 할 점이라던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책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그 책 장르별로 네네. 번역이 어떻게 다른가? 네네. 장르별로도 좀 많이 다르죠. 뭐 소설이 있고 경제경영, 인문, 실용, 그다음에 뭐 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또 신경 써야 될 게 다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설 번역에서는 소설의 다른 장르의 책과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대화문이 많다는 거겠죠? 대화문. 그죠? 다른 책들은 문어체죠, 다. 네. 그런데 소설은 대화가 많으니까 구어체스럽게 대화문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평소에는 속어도 막 쓰고 구어체스럽게 번역하고 거꾸로. 대화문에서는 갑자기 대화를 미스터 선샤인처럼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9세기 같이 번역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그것도 배경과 등장인물에 따라서 그 어투를 잘 쓰셔야 되는데 그런 눈치가 있는 분들이 소설을 잘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눈치 없다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소설 번역을 하시면 안 돼요. 형광등이다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 근데 이제 비극은 뭐냐면 형광등인 사람은 본인이 형광등인 걸 모르죠. 너무 슬픈 얘기. 비극이다. 근데 형광등이라는 비유가 통해요, 지금도? 형광등? 깜빡깜빡한다. 요즘 형광등은 깜빡거리질 않아서. 구전된 유머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맞아. 이런 말도 이제 쓰면 안 돼. 갑자기 자기 젊은 유머. 요즘 형광등은 금방 팍팍 켜져가지고. 요새 LED라서. 나이 들어 보이는 표현을 쓰면 안 돼. 눈치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은요 관계성이 다 드러나요 대화에서.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것만 봐도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를 알 수가 있죠. 아니면 둘이 친한 사이구나, 둘이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구나, 그다음에 부부가 얘기하는 것도 저 부부는 좀 가부장적인 관계이구나, 저 두 부부는 동갑내기 친구 사이 같다, 뭐 이런 식의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대화에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잘. 왜냐하면 동사 어미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Are you okay? 그냥 이러면 그냥 Are you okay?예요. Are you okay? 이걸 갖다가 문맥을 보고 번역자가 괜찮으세요? 괜찮니? 괜찮지? 뭐 이런 식으로 괜찮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이 친구한테 말하는 건지 상사한테 말하는 건지 뭐 부인한테 말하는 건지 자식한테 말하는 건지 그게 어미에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으면 그것도 잘 못하죠. 그 다음에 또 이게 남자끼리 얘기하는 거와 여자끼리 얘기하는 것도 또 어투가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보면은 분명히 여자가 말했는데 남자 번역가들이 항상 자기 위주로 어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상사가 얘기하듯이 그냥 딱딱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여자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여자분들이 번역하실 때는 남자가 하는 대화인데 다 요자를 쓰니까 이게 너무 여성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남자는 요자들 남자도 쓰긴 쓰지만 매 대화마다 요요요요거리면 이상해요, 남자가. 이상한 분위기가 남자가 되는.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히 그걸 섞어 써야 돼요. 내가 등장인물 이 사람이라면 이런 어투를 쓸 것 같다. 이게 근데 원서에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거 물어볼까요? 여러분, 영어 원서에는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대화문 끝에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미는 없죠. 우리나라 말과 달리 어미는 없죠. 근데 영어 원서에서는 대명사? 이름? 아닌가?
대화 끝에 항상 이런 게 있죠. he said, she said. 이런 거 나오죠. 매번 the boy said. 이런 식의. 할아버지가 말한 건지, the boy가 said 한 건지, 알려줘야만 알 수 있어요. 그게 같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끼리도 헷갈릴 수 있죠. 수 있어가지고 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영상이라면 헷갈리지 않는데, 이거는 그냥 글로만, 텍스트로만 읽어야 되니까, 이게 할아버지가 한 말인지, 소년이 한 말인지, 예를 들면 노인과 바다 제가 최근에 그 낭독을 해가지고 그러는데, he said, she said이 꼬박꼬박 나오거든요. 할아버지 said, 그다음에 그 소년 said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꼬박꼬박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응? 얘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단다. 이러면 할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소년이 얘기했겠어요?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said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는 꼬박꼬박 달려있거든요. 그걸 꼬박꼬박 번역을 하는 번역가들이 있어요.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꿀팁입니다. 양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또 다 생략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섞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 섞어야 될까요? 네, 좋은 질문이 나왔죠? 네. he said, she said을 언제 집어내야 되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대화가 끝날 때쯤? 대화가 끝날 때도 쓰고 중간에 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영어 소설 보면 he said, she said이 문간 중간에 잘라먹고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쵸? 네. 도대체 왜 잘라먹고 들어가는 걸까요, 걔네들은? 호흡을 주려는 걸까요? 그쵸. 아, 맞아요? 뭐 오늘 수업 정답 시간에. 행진이네. 자, 이게 영화로 보면, 영상으로 본다면, 이걸 대사를 빨리 치든지, 대사를 천천히 치든지, 배우가 선택해서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글로만 읽을 때는 이 대사가 빨리빨리 진행되는 건지, 이 사람이 빨리빨리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천천히 얘기하는 건지, 완급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남을 설득한다든지, 예를 들면서,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꾸나. he said. 들어가면서 다음 얘기를 한다. 이러면 뭔가 천천히 설득하면서 자세하게 이야기에는 느낌이 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대화 중간에 잘라먹고 들어가는 he said, she said 같은 거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과속 방지 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사를 빨리 치지 않고 완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중간에 잘라먹고 들어가는 그런 거. 보통은 뒤에 들어가죠.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다음 맞은편 사람이 얘기할 때 들어가죠. 네. 그런 것들은 많이 생략해도 돼요. 그리고 끝에 들어가더라도 대사가 막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막 빨리 전개되는 경우가 아닌 느낌을 주기 위해서 he said, she said를 가끔 저는 살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극적인 긴장감을 줄 때도. 그렇죠.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번역하는 소설 번역가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꿀팁 얻어가시네요. 언젠가 써먹을 정말 순간이 써먹고 오기를. 싶네요. 뒤에 새기겠습니다. 제 별명이 알지예요, 알지. 알지? 알고 보면 지자랑. 어머나. 힙합이시다. 틈지도 있어, 틈지. 틈지는 틈만 뭐예요? 나면 그치. 어머. 세상에나. 결지도 있죠? 결국에는 우리의 논리적 추론이 늘어나고 있어요. 깨알같이 깔때기를 좀 대야지, 방송하면서. 기승전 자랑.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이걸 들으시는 출판사에서는 소설 번역 좀 맡기세요. 비싼 단가로. 구인구지. 비싼 단가로. 싸게는 안 해요. 큰 그림. 그래서 소설은 이렇게 대화문이 많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어요? 소설의 특징. 뭔가 소설은 생략하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문장에서. 소설에는 생략이 많다? 왜 생략이 많죠? 여운을 주려고? 쉽게 생각해보세요. 소설을 하면 뭐가 있죠? 복선. 그쵸. 또. 캐릭터. 그렇죠. 또. 기승전결. 제일 중요한 게 안 나왔나? 제일 중요한. 배경. 관점? 가장 특징. 시점? 문학의 특징. 사건. 갈등? 인칭? 맞추고 싶다. 비유와 상징. 아, 뭐 이런 것도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묘사라든지 이런 것도 암시, 복선 이런 거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알아차려야 돼요. 소설에서는 상황 묘사를 하더라도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대한 암시나 복선 같은 것들이 깔려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영화 볼 때도 그렇죠. 앞에 무심코 지나가는 장면 같지만 다 하나의 의미가 있고, 심지어는 코멘터리 같은 거 보면 거기에 걸려있던 그림이 뭐였다. 네. 맞아요. 많은 맞아요. 그 사람들이 못 보고 지나치는 것까지 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게 있죠. 소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 살려주는 번역가도 많죠.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비유와 상징, 복선,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던 거. 그 다음에 캐릭터 분석도 중요해요. 주인공의 캐릭터가 어떻고, 그 등장인물 간의 캐릭터가 어떤지를 감안하셔야지 그거를 반대로 해석해가지고 엉뚱하게 하는 소설들도 있어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하기까지는 힘들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소설 번역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제대로 보는 소설 번역가는 또 많지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소설도 제대로 된 소설 번역가를 찾아서 번역을 맡기는 것도 편집자의 그 큰 일이죠. 하겠다는 사람 많아도 제대로 하는 게 힘들었어요. 소설 번역은 진짜 만만치가 않겠네요. 쉽게 하려면 한없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소설이고요. 아무 생각 없으면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게 소설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저것 생각을 다 하고 정말 잘해야 되겠다 하면 또 생각할 게 많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소설은 조금만 이렇게 눈치 있고 기본적인 소설 번역법에 대해서 조금만 배우면 또 많은 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처럼 이렇게 좀 섬세한 감성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지난번 방송 때 번역 책 한 권을 맡으시면 앞장부터 쭉 네. 진행하신다고 하셨었는데, 네. 소설 같은 거는 뭐 복선이나 캐릭터 이런 걸 네. 다 고려하려면 예. 한 번 다 원서를 읽으시고 네. 그 다음에 분석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비로소 시작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소설도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시간상. 사실 분량이 너무 많을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좀 고쳐야 되는 것도 있죠. 처음에는 무심코 했는데 쉼표 하나조차도 다시 보면 이 쉼표가 괜히 찍힌 쉼표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방송 듣고 번역 그거 어려워서 못 해먹겠다고 생각하면 뭐할 것 같은데, 참 근데 생각 없는 번역가가 많아서 생각 조금만 하고 번역하시면 그런 번역가분들도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자신감 얻고 갑니다. 소설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른 장르도 한번 얘기해볼까요? 또 어떤 장르가 있을까요? 일단 뭐 경제경영 인문 이렇게 있겠죠? 경제경영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자꾸 전공 아닌 분들이 많이 번역을 해가지고 어색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 퍼블릭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이게 상장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업 공개. 그런 걸 잘 모르면 이제 엉뚱하게 말도 안 되게 웃기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전공을 하셔야 되고, 경제경영 쪽의 스타일은 뭐가 조금 다른 게 있냐면 원어 음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타겟 독자층이 뭔가 회사에서 좀 아는 체도 좀 해야 되고, 있어 보여야 하는. 블루오션이 뭔지 알아? 뭐 이러면 이제 좀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식스 시그마가 뭐야? 뭐 이런 식의 음독을 그냥 그래서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이런 말 한 분이 있었어요. 아니, 번역가가 이걸 우리나라 말로 옮겨야지 그냥 음독을 많이 하고 영어를 이렇게 많이 쓰면 됩니까? 라고 말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 보고 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자어를 써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한자어를 쓰는 거는 좋고 영어로 그냥 음독하는 거는 나쁜 거냐. 둘 다 외래어인데. 네. 둘 다 외래어이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중국이 미국보다 더 잘 살게 되면 그때는 또
영어를 써라 해도 한자어를 쓰실 거예요. 근데 지금에서는 이제 그 독자층의 니즈가 원어로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경제경영을 읽는 사람은 원어로 많이 용어들을 알고 싶어 해서. 좀 그런 것, 다른 장르에 비해서 음독을 하는 경향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인문서 같은 경우에는 또 어렵죠. 어려운데 쉽게 번역해야 돼요, 쉽게. 네. 그래서 인문학 서적을 읽고 싶어도 자꾸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내용은 어렵더라도 표현은 중3에 맞춰서 이렇게 표현해라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중3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예, 내용은 어려워도 표현은 쉽게. 이제 말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쉽지 같아요. 막 않죠. 인문사회서 같은 거는 예. 보통 뭔가 우리 사회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어떤 추상적인 가치나 사회 모습 같은 거를 많이 그리고 그런 걸 좀 선도하는 역할도 많이 하잖아요, 인문사회서가. 근데 그거를 중3 수준의 쉬운 말로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한 번에 쓴다는 게 진짜 어려울 것 진짜 같아요. 고수는 책을 쉽게 쓰는 사람이 고수고, 음. 어렵게 말하는 사람은 하수예요. 그죠? 네. 그래서 번역가도 쉽게 표현하는 게 진짜 고수죠. 자꾸 어려운 한자어 많이 쓰고 딱딱한 명사형 많이 쓰고, 아까 그 얘기 빠졌는데 번역을 잘하는 법에서 네. 그런 그 영한 번역의 가장 큰 특징이 명사형을 많이 줄이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는 명사 중심 언어이기 때문에 명사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동사 중심 언어이기 때문에 그 명사형을 많이 없애는 방향으로. 근데 명사형을 또 깨트릴 생각을 안 하면 한자어를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그 자꾸 한자어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1대1로 대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한자어를 많이 쓰면 또 나이 들어 보이는 또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명사형을 많이 줄일수록 명사 전치사를 서술어로 많이 풀수록 젊어지고 쉬워지고 그런 게 있죠. 실용서는 조금 쉽죠, 그래도. 실용서가 쉬운 이유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문서가 어려운 이유는 사례를 댈 때는 재미있고 쉬운데 그 사례를 통해서 주장하는 바를 추상적인 논리 전개를 해당할 때 어려워지고 번역도 힘들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없으니까는 실용서는 조금 쉬운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실용서만 하겠다. 나는 실용서를 전문으로 할래. 이런 분도 있는데 실용서만 전문으로 해서는 단가 올리기도 어렵고요. 너무 얌체처럼 실용서만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또 본인의 실력이 안 늘어요. 어려운 책을 한번 맡아서 하고 나면 또 실력이 확 늘고 그런 게 있죠. 오늘 말씀해주신 장르별 번역의 차이 같은 거를 잘 염두에 두시면은 네. 나중에 어떤 책이 오더라도 뭔가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가슴 뛰는 일을 찾아 인생 경로를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 먹고 살기 시리즈의 출판 번역가로 먹고 살기 방송 마지막 편을 함께 했는데요. 김영주 선생님, 마지막으로 출판 번역을 꿈꾸시는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번역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물론 답답하니까 이거 공부 시작했는데 안 되면 또 큰일이니까 시작하기 전에 물어보는 건데, 본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지난 시간에 이런 질문을 끝으로 하셨었을 거예요. 번역은 선생님한테 뭐라고 생각하시냐 네. 라고 봤을 때 평생의 반려자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번역을 하다 보면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또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타서, 어떤 때는 이거 내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번역을 하겠냐고 난 정말 타고났어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날은 딱 한 문장에서 막히면, 야, 내가 이게 10년을 넘게 해서도 이게 막히냐 문장이, 짜증나면서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롤러코스터를 많이 탄단 말이에요. 초심자들일수록 이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시면서 그러는데, 이게 그래도 재밌으면 계속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느는 거고, 도둑질도 하면 는다 그러잖아요. 아까 타고난 사람은 당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지만,
이 세상에 타고나는 사람은 어떤 분야든 타고나는 사람들은 정말 1, 2%밖에 안 돼요. 뭐 가수들 프리랜서죠. 가수들이 다. 근데 그 사람 수입이 가수가 수입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편차가 그렇게 심한데. 어떤 분야든 프리랜서들은 편차가 심해요. 어떤 뭐 카페 같은 데서 번역가로 먹고 살만해요. 그러면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나 번역가인데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은 또 뭐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크게 풍족하진 않아도 살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내가 이게 뭐 평생 할 만한 일이다 생각하면 재밌으면 계속 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재미있는 일도 직업으로 하다 보면 힘들고 지겹지 뭐 계속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재밌고 하다 보면 자꾸 뭐 이거 뭐 인공지능이 하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되고 나 이거 하다가 번역가 못 되면 어떡해요 걱정만 하다 보면 어떤 분야든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재밌고 할만하다 그러면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으면 또 새로운 길이 또 계속 보여요. 제가 뭐 강연도 하게 되고 다른 글도 쓰게 되고 책도 쓰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주어졌다 그랬죠. 그것도 다 번역을 하다가 만나게 된 것들이고 또 뭐가 될지 몰라요. 또 번역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기획자로 나서신 분도 있고요. 출판 기획 같은 거. 또 출판사에 취직하신 분도 있고 출판사를 차리신 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 굉장히 많아요. 요즘 뭐 유튜브를 번역해달라는 것도 많아서 그쪽으로 새롭게 길을 찾아가신 분도 있고 작가가 되신 분도 있어요. 제 제자 중에도. 네. 그래서 무엇이든 어떤 분야든지 멋있는 말도 하나 하고 끝낼까요? 좋죠. 네. 안 멋있을 수도 있어. 네. 너무 돈 거리면 물론 돈을 생각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또 좀 살다 보니까 느끼는 게 이성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돈도. 너무 쫓아다니면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성한테 언제 반하나요? 어떤 모습이 이성한테 매력을 느끼나요? 언제 반하지? 여러분 어때요? 자기 일에 이것 집중할 봐라. 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정우성 같은 얼굴도 자꾸 보면 지겨울 수 있어요. 물론 뭐 못생긴 사람보다 훨씬 낫지만 아이쿠. 네, 그게 다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 일에 열심히면은 은근히 매력을 느낄 때가 있죠. 막 못생겨도 잘생겨 보이고, 그죠? 돈도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슬그머니 자기 옆에 와서 앉아 있게 될 거예요 아마. 안 멋있나? 멋있어요. 나 막 스스로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에 나와 있어. 그래서 너무 쫓아다니지 말고 다 젊은 분들이니까 가능성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번역이 처음이다 끝이다. 번역만 하면 뭐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세상이 어딨어요. 뭘 해도 먹고 사는 거는 늘 자기를 조정해 나가고 번역은 시작일 뿐이다. 막 명언 막 나온다. 번역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시작점일 뿐이다. 그냥 좋아서 하다 보면 새로운 또 기회를 많이 맞게 될 거고 또 생활 양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또 새로운 뭔가 관련 직종들도 계속 나오게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번역의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더 유리하겠다 싶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격증 타령하지 마시고 그 자격증 딸 시간에 본인의 이름으로 난 책이라도 한 권 나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오늘 번역 잘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무 또 어렵게만 겁먹지는 마시고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게 그때 선생님이 한 말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스스로 하나씩 막 깨닫게 되는 경험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어떤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과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많이 하다 보면 하나씩 공감하는 얘기들도 늘어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다쟁이 끝. 번역이 시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번역을 주제로 이렇게 여러 시간 방송을 했지만 독자분들도 이번 방송을 통해서 각자의 가슴 뛰는 일을 찾는 시작이 맞아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끝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